2023 세계해양 포럼 조선해양 세션의 패널 토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착석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패널 토론 이끌어 주실 연사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panel discussion of shipbuilding session of World Ocean Forum will begin shortly. The speakers please join us for the panel discussion on the stage. 잠시 후 조선해양 세션의 패널 토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 쟁점은 먼저 네 분이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 중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각 세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종합해서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이 포럼을 많이 다니면서 가장 그 포럼의 중점이 발표자 혼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질문이 굉장히 많고 또 한국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글로벌 리딩에 위치해 있는 상태라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해주셨던 세 분, 한 분은 급하게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거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이 이강기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꼭 반드시 이런 얘기는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을 지금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기 사장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Ms. Dunn. From my side.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두 가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최초로 이제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즉 실제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디로 귀결되는가, 즉 웰 투 웰까지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복잡성들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웰 투 탱크라고 할 때
유정에서 탱크까지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복잡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몬다. 뭐 좋은 거죠. 뭐 시끄러운 엔진 사운드도 없고 뭐 일부는 엔진 사운드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엔진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공간도 넉넉하고 또 청정 에너지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 차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그럼 당장 배터리차로 교체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전기차라고 할 때 이 전기차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항상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율성이 결국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이 되면 변환이 될수록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 바뀔수록 효율이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자원의 낭비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 소요가 얼마나 됐는지, 총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유정에서 탱크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수송되는지 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자동차 안에 차가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계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개선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일반화된 기술은 이제 그 안에 많은 그런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개선하도록 돕고 많은 것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은 괜찮습니다.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 단에서 개발돼야 되는 기술들은 좀 더 복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 그냥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야 하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좀 차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개발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송, 운송이라고 할 때 이 운송의 정의는요. 생산자로부터 사용자 혹은 소비자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재화를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 하에서는 효율성뿐 아니라 청정성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녹색 수송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해운에서도 녹색 해운 회랑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일종의 회랑, 튜브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깨끗하고도 녹색의 이러한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모든 관계 기관들이 친환경이 무엇이고 녹색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계약 생산 혹은 생산 방식의 변화 혹은 인도 방식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협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기관들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먼저 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발표를 듣고 나서 남아있는 하나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다른 연료들이 화석 연료를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CS 기술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현재 가용한 연료 인프라는
그린 메탄올도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린 메탄올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딱히 다른 대체 연료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녹색 연료를 사용하려면 인프라를 따로 구축을 해야 되죠.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IMO가 좀 목표가 너무 이렇게 야심차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IMO가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 목표는 부족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선박이 50%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 50% 감축입니다. 2050년까지 보면 지구 인구는 30억 명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IMO 목표는 사실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연료별로 인프라가 별도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 연료 엔진이 개발될 수 있느냐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웬만한 이야기는 다 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비전 기반의 에이다스를 만든 게 1999년이고요.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신차에 에이다스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지만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편의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전 세계 모든 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싼 차량부터 플래그십까지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선 쪽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인선, 완전 자율운항 선박은 아주 먼 이야기겠지만 현재 기술로 육상에 검증된 기술로 충분히 어떤 가치, 선원수 부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트쇼에 가서 아까 시연도 보여드렸는데 다른 전장업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유럽 15개 모델의 레저 고급 보트에 이제 옵션으로 저희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물론 낮은 자율 단계지만 옵션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미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충분히 저는 이제 왜냐하면 육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에이다스의 편리함이라든지 안전함, 어떤 편의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해상에서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해사들 인터뷰를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이다스가 충분히 해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믿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추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고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박사께서 지금 다른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또 토론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연료 추진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웰트웨이크나 미래의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탄소 제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사실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현재 기준으로 물론 앞으로 50년 후에 많은 것들이 기술 개발해서 하면 나아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율성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퍼포먼스라든지 효율이 40%밖에 되지 않고 거의 또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20% 이하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경제성은 화석연료에 대해서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캐펙스 오펙스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퓨얼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퓨얼셀을 만티어 컨테이너에 탑재를 했을 때 1,000개 정도의 퓨얼셀이 들어가게 되면 적재량으로 10%밖에 안 되지만 실제 카고로스라는 40%가 넘게 되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기관에서도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연료 추진 수소 연료로 해서 지금 개발해서 엔진을 테스트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퓨얼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아까 하치코리 사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LNG 다음에 화석연료에서 LNG 다음에 메탄, 근데 메탄올이 이제 그린 메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대체 연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가 가야 되는데 두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적재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이제 유럽에 있을 때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 건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2027년도에 인도를 할까? 26년도 말에 인도할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커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수소나 이런 거는 이제 온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저장 기술, 또 운용 기술, 컨트롤하는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해주신 게 사전에 있어서 제가 세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제 이광기 박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좀 짓궂어서 가끔씩 이렇게 무작위로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임동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박의 전향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인화가 가능할까? 또 하나는 이 모두 다 스킬, 소프트웨어 스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해킹이라든지 이런 때 최근에 여러분들 뭐 영화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전쟁이 지금 뭐 러시아 지역이나 극동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아이러니컬하게 모두 다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특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율항 선박이 과연 이런 해킹이나 이런 쪽에 하면 누가 믿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비는 정말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느끼셨겠지만 와이파이가 한국엔 굉장히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해외 지역에 가면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성 제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자율항 선박은 전 세계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성 제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자가 심도 있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 운항에 관련해서는 엣지 솔루션입니다. 그 말은 인지, 판단, 제어가 다 선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뭐 보안, 그러니까 통신만 두절이 된다면 육상에서 어떻게 누가 그 침입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체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큰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뭐 조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모든 기자재들은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탑재되는 내년부터 수주하는 모든 기자재들은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들은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선급, 4대 선급, 5대 선급 인증을 받았고 귀국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 이제 인증 항목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이고요. 물리 보안, 뭐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체계 그 체계 보안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아야만 저희가 이제 타입 어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자율항이 이 자동차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도 제 차도 이제 그 세미 컨트롤 해가지고 가끔씩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이렇게 자율로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선박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활발해지고 있고, 제가 2020년도만 해도 자율항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선주사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율항 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뭐 이제 다 놀아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런 현재 그 배 승선하고 있는 전문가나 또 그런 그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은 그 소프트웨어 스킬을 위해서 또 하드 스킬에 대한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그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광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결국은 탄소 대응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미래 조선 기술에 대해서 또 얘기되어 있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사실은 IMO 레귤레이션에서 말했던 규제가 과연 탱크 투 웨이크냐 웨이크 투 웨이크냐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보통 탱크 투 웨이크 쪽으로 해서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하츠고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 총 에너지 생산량과 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연료 기술을 사용하려면 규제와 대응 기술이 과연 일치되고 있는 거냐? 기술은 이런 탈탄소로 가는 기술이나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냐? 뭐 한 가지 예로 지금 LNG 작년부터 이제 LNG 선박이 듀얼 퓨얼 엔진 추진선이 인도가 됐고 올해부터 이제 메탄올 운반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쉽게 벙커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메탄올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이런 규제와 대응 기술을 동시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선박뿐만 아니라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광기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선박에 있는 기술만 탈탄소로 계속 열심히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규제와 부합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 take this benefit bilingual. 네. 한국어, 영어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국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해운 그리고 선박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할 때 어떻게 보자면 재화의 소유권을 바꾸는 거라고 하겠는데요. 즉 재화를 선박에다가 실게 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주에서 선장에게로 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재화의 소유권이 선장에서 이제 수취인에게 가게 됩니다. 컨사이니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이게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물론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끔찍한 재해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사일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혹은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이냐 하드웨어 기술이냐 이런 건 나누지 않더라도 이 굉장히 어떤 고도화된 최첨단의 그러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상업적인 이슈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든 혹은 현장에서 직접 제어를 하든 결국에는 또 비슷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술, 저는 녹색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러한 신기술에서는 항상 이런 고민거리가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제기구인 IMO 같은 국제회사기구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회사기구에서 여러 그 회원국들이 있는데 합의를 하는 것도 어렵고 합의가 돼도 이것이 각국의 법제화되어서 시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국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 이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규정에 있어서 규제 마련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프로세스를 실제 그러면 정교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어떻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제하고 조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MO가 있고 MSC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MEPC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SSC가 있고,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선박 안전장비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들이 실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MEPC나 이런 거는 그냥 승인기구인 겁니다. 그런데 IMO의 이런 구조, 위기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이제 500여 개의 그런 기구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IMO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IMO에서 어떤 상세 규정과 상세 절차를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죠. 누가 먼저 나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바로 그 때문에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일단은 우리가 다 기후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IMO 같은 이러한 규제기구가 아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 저 정책으로 바꾸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매우 명확한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이런 그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또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이 걷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의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기술업체들은 이제 분명한 방향이 생겼구나, 어느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겠구나,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료라고 하면은 어떤 연료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IMO에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연료에 대해서 시나리오 전망을 했지만, 그러나 이 10가지 연료 중에 그러면은 실제 어떤 연료가 향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움직일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인프라 개발을 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 되게 될 때 또 제조 장비도 따라서 개발이 되는 것이죠. 너무 좀 대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네요. 예, 여기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Just to add something. What is happening? 저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보통 목표를 세운 다음에 업계에 이 목표를 준수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계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 준비가 되겠지만 암모니아 사용을 ISO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MO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도 압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년이나 걸려야 또 의사결정을 내리더라고요. 6년, 7년 걸려야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안에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저지구적 문제잖아요.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결국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거라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개에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탄소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탄소 거래가 이제 액화 탄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머디티가 아니라 이제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또 거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O의 이제 양쪽에서 압박을 행사하면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제가 여기에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2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정부 대표로 IMO 행사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IMO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지만 중요한 것은 적시해야 되고 또한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료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술인데 5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표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CIMA라고 하는 녹색 기술 전략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NGO들 혹은 유로모티브 같은 이러한 NGO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NGO들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유럽에서 일하고 있는 이 NGO 단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정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 전문가들을 배정을 해가지고 IMO의 대표단으로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료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IMO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 대표를 IMO에 파견을 해서 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IMO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IMO뿐만이 아니라 뭐 의회나 유럽 의회에도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관련된 장관한테도 서한을 보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모호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NGO 그리고 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치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한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 2021년도에 LNG 연료 추진 선박이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육상에서 또 해상에서 LNG 벙커링을 허가가 안 돼서 그거를 공급하는데 울산에서 저기 목포까지 광양까지 가야 되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동을 했었고 또 작년에 LPG 선박 연료 추진 선박이 첫 번째로 인도될 때 출항하기 전날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PG 연료 추진 선박이 디젤로 출항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요. 근데 암모니아 선박 2026년도 인도로 해서 계약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배가 어디에 가서 벙커링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과 3km, 4km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IMO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재미난 조크를 받았어요. 탄소 제로로 해서 가장 기후 변화에 적합한 방법은 뭐냐? 강제적으로 탄소 제로를 하면 생물과 사람이 다 없어질 거다. 맞죠?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사람이 호흡을 못 하겠죠. 생물도 그러지 못하겠죠. 나무도 다 죽겠죠. 그러면 탄소 제로 오케이. 전 세계가 다 제로로 간다. 이런 조크를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하치코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강하게 부합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목표를 정해서 확실히 가지 않으면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께 이제 우리가 시작한 날 어제 해수부 차관이 모셔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발빠르게 많이 움직일 건데 결국 우리나라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IMO 전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제가 지난주에 유럽하고 미국에 갔을 때 많은 선주 화주 분들이 스타브로스 하치코리 사장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거 두 가지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치코리 사장님께서 이 선박에 대한 수십 년 동안에 전 세계 최고 전문가고 또 이런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가장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LNG, 메탄, 아모니아, 수소에 대한 연료가 세계 최고라고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주나 화주나 SM 회사에서는 과연 LNG, 메탄, 그 다음에 아모니아, 수소 갈 수 있을까? 그럼 기존 선박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또 신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LNG, 메탄 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탄소가 또 생산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또 부가적인 에미션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탄소 포집을 한다든지 이런 과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합당한 거냐? 또 가는 방향이 맞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막대한 비용이 신조가 들어가니까 LNG 한 척이 몇 년 전에 1.3억 불 정도 갔다가 지금 2.7억 불 정도까지 갔습니다. 새로운 연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인스톨레이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있는 선박들의 수십만 척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개조의 방향과 신조의 방향이 두 개 합당한 거냐? 그래서 이제 하치코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의견은 어떠신지 그거를 꼭 여쭤봐달라고 해서 2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선박이 20년, 최소한 20년 이상 사용이 되잖아요. 네, 30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LNG 선박이 뭐에 더 좋으냐? 이제 화물 운항을 하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뭐 에너지를 가지고 뭐 어디다 사용하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이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LPG 선 같은 경우에는요. 암모니아 선으로 1, 2년 내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LNG를 수송하는 선박이 이제 암모니아 선이 될 텐데요. 개조의 경우에는요. 사실 해운에 있어서 시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 시장이 존재합니다. 현대선의 경우에는 용선료가 더 높죠. 그런데 현재 내가 화주다. 그러면 어떤 선박을 선택하시겠어요? 15노트에 15노트에 움직이면서 제품을 제 시간에 수송하는 선박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10노트에만 운항이 되면서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느라고 제대로 어떤 수송을 못하는 그런 선박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선박들이 계속해서 운항이 될 텐데 이렇게 전환기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환기에 사용이 될 것이 메탄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탈산소로 가는 방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물론 기술은 가겠지만 그에 대한 같은 모두 다가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지 않아서 아주 짧게 두 분만 혹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미리 많은 얘기를 해서 질문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혹시 질문이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언제든지요. 오케이. 마이크 좀 보내주실래요? 질문. 뒤쪽에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손 드신 분 아니신가요? 뒤쪽에 계십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들어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한국 해양의 블루오션이 추구하는 방향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해양의 블루오션은 사실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블루오션에 대한 모든 부분은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 기술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2019년도에 IMO 레귤레이션에서 그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을 때 단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까지 그다음 1단계, 2030년도 2단계, 2050년도 3단계에서 탄소 제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이 3년 만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 3년 만에 변화가 왔는데 급격히 변화가 왔는데 그거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업과
학교와 또 연구단체가 힘을 합쳐서 사전에 2년 전, 3년 전에 준비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박 건조도 가장 많이 했고 모든 기술들이 그렇게 이제 함축되어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이런 기술들이 과연 물류나 항만이나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조선은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항만이나 물류는 굉장히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웰트웨이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들도 발빠르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 같이 많은 분야에서 같이 발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정책을 발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하고도 각 기관들하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르게 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이제 해양도시, 뭐 해양 자율 운항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물류, 해운, 항만, 조선 이것들이 하나의 그 블록체인으로 해서 그 벨트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것들이 표면화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쉽게도 더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또 오랫동안 세 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many times we are.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많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예, 내년에 꼭 보면 좋겠네요. 입니다. 너무 멋지게 자장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장님과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본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